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경질 위기까지 몰렸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 부임 후 최고의 경기를 선보이며 카라바오컵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미들즈브로와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풋볼 리그컵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에서 당한 0대1 패배를 2차전 홈 경기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6대1 대승으로 서력하고 복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첼시가 어떻게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 반등할 수 있었는지 경기 주요 장면과 세부 기록 분석 그리고 영국 현지의 논평과 감독 인터뷰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첼시가 잉글랜드 챔피언십 클럽 2부 리그 클럽 미들즈브로와 준결승 1차전에서 당했던 충격적인 패배를 극복하고 카라바오컵 결승에 오르며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 첫 번째 우승컵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첼시는 안방에서 치른 미들즈브로와 2차전에서 6대1로 크게 이기면서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보여주었는데요. 결승전은 25일 새벽에 있을 풀럼과 리버풀의 준결승 2차전 두 번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상대팀이 결정됩니다. 2월 말에 열리게 될 카라바오컵 결승전 현재까지는 1차전에서 2대1로 이긴 리버풀이 풀럼과 2차전 결과에서도 웃으면서 결승에 올라 첼시와 리버풀의 경기가 결승전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우선 이번 경기에 대해서 영국 공영방송 BBC는 첼시가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 마침내 살아났다, 포텐을 터뜨렸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첼시가 인상적인 경기력, 임프레시브 퍼포먼스로 엠페틱 윈을 거뒀다. 확실한 승리, 완벽한 승리를 거두면서 영국 축구의 성지죠. 결승전이 열리는 웸블리로 향하게 됐다라고 했는데요. 미들즈버로 수비수 조니 하우슨의 자책골로 시작해서 엔소 페르난데스, 악셀 디사시, 콜 파머까지 연달아서 골을 터뜨리면서 첼시는 이미 전반전에만 4대0으로 앞서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파머가 쐐기골, 노니 마두에케가 첼시의 6번째 골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결과가 6대1이었는데 이미 6대0인 상태에서 미들즈브로가 한 골을 모건 로저스가 만회하는 상황으로 끝났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는 골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라바오컵에 멋지게 진출한 인스타일, 스타일 있는 축구, 내용 있는 축구, 내용적인 면, 경기력적인 면에서도 확실하게 웃었던 팀이 첼시라고 소개했는데요. 이날 영국 BBC 라디오에서 경기를 해설한 전 브라이튼 공격수 글렌 머레이도 이번 경기 결과 그리고 이번 경기 내용이 위기론에 시달리던 포체티노 감독에게 큰 기회이자 큰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포체티노에게는 큰 의미가 있고 첼시 부임 후 첫 시즌에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는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카라바오컵이 분명히 참가하고 있는 대회 중에는 가장 비중이 낮긴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트로피이며 포체티노 감독은 이를 앞으로 첼시에 더 많은 우승을 안겨줄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첼시 팬들은 물론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오르고 또 챔피언스리그에 도전하기를 원하겠지만 우선 포체티노 감독이 왔을 때 첫 시즌에 어떤 우승컵이든 하나의 우승컵을 획득할 수만 있다면 첼시에서의 이 프로젝트,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크게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첼시는 무엇이 위태로운지 이해하고 있고 또 위기에 빠진 시즌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얘기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선의 경쟁을 통해서 유럽 대항전에 나가기가 어려운데 지금 포체티노 감독을 현재 보일리 구단주가 믿어주는 이유는 여전히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 그 대회가 비록 챔피언스리그는 아닐지라도 유로파리그나 최소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만이라도 나간다면 경질하지 않고 믿어주겠다라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바탕이 바로 리그컵과 FA컵에서의 우승이겠죠. 리그 성적이 아쉽긴 하지만 토너먼트에서 강점을 보여준다면 믿고 맡기겠다라는 것인데요. 미들즈브로와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 심지어 잉글랜드 2부 리그에서도 중위권에 머물던 팀에 패배하고 또 결국 탈락한다면 그 믿음이 깨질 수밖에 없었고 이어지는 경기도 FA컵 32강전인데 그 경기 상대가 현재 프리미어리그 우승권에 있는 에스턴 빌라라는 점에 있어서 이 두 개의 컵 대회에서 모두 탈락할 경우에는 포체티노 감독이 정말로 경질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컸거든요. 그 위기감과 위태로움에서 첼시의 포체티노 감독이 결국에는 자신의 몫을 해냈다고 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 우승을 한 것은 아니지만 희망을 보여준 것이고 무엇보다 그냥 꾸역승을 거둔 게 아니라 확실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글렌 머레이 역시 이것은 시작이 될 수 있고 자신감을 복돋아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요. 포체티노 감독과 선수단 사이의 관계가 발전된 것 같고 또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 방식, 선수의 적합성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지금이 전환점이 된 것 같다. 지금까지는 조금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제는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첼시 내부의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며 이번 경기가 갖는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 첼시가 어떻게 경기를 치렀을까요? 포체티노 감독은 4-2-3-1 포메이션으로 선발 명단 구성했는데 이번에도 진짜 9번 공격수 정통파 스트라이커인 아르만도 브로야를 최전방에 배치했거든요. 물론 브로야 선수가 소파스코어 기준으로는 승리한 첼시에서 가장 낮은 6.3점의 평점을 받기는 했지만 전방에서 확실하게 버텨주고 수비를 괴롭혀주면서 본인
본인의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득점 상황에 충분히 관여를 하며 전술적인 역할을 해줬고요. 이 브로야를 최전방에서 비벼주는 역할로 쓰면서 오른쪽 측면에 빠른 스털링, 2선 중앙에 창의적인 파머, 왼쪽에도 빠르고 날카로운 무드릭을 배치하면서 속도감 있고 창의성 있는 공격을 펼쳤고요. 중앙 미드필드 라인은 모이세스 카이세도와 엔소 페르난데스로 구성했는데 엔소 페르난데스가 조금 더 올라가서 공격적인 역할을 해주고 카이세도가 배우를 커버해주면서 기점 역할을 해줬고, 또 수비 라인에서는 치아고 시우바 선수가 좋은 스루 패스를 연결해줬고, 무엇보다 최근에 첼시가 아쉬웠던 것이 리바이 코릴이 왼쪽 풀백으로 뛰면서 비대칭 포백에 가깝게 움직이며 빌드업 역할을 하다가 후방에서의 수비 문제를 드러냈었는데, 이번 경기는 부상에서 회복한 벤 칠웰 선수가 진짜 풀백으로서 왼쪽에 배치된 이후 측면 공격까지 전개하면서, 물론 리바이 코릴이 이번 경기도 그렇게 뒤쪽을 커버해주면서 빌드업을 하기는 했지만 본인이 센터백 위치에서 커버를 하다 보니까 위험한 모습들을 덜 내주게 됐고, 특히 벤 칠웰이 측면 공격을 가담하면서 풀백 싸움에서 또 미들즈브로를 상대로 앞서기 시작하면서 첼시가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고요. 악셀 디사시 역시 오른쪽 풀백으로 뛰면서 힘과 피지컬과 또 속도까지 보여주면서 골까지 터뜨리며 최고의 경기를 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치아고 시우바가 후방을 잘 커버해주고 코릴 선수가 또 센터백 자리에서는 좋은 플레이를 펼쳤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엔 측면에서 앞섰다. 무드릭, 스털링, 디사지, 벤 칠웰까지 측면에서의 속도 싸움에 강했고, 또 중앙 지역에서도 충분한 숫자를 가져가면서 전술적으로도 이번에는 첼시가 빈틈없는 경기를 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미들즈브러는 첼시 원정에서 자기 진영에 갇혀서 거의 이렇다 할 장면들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또한 첼시가 최전방에서 강력한 전방 압박을 수시로 시도하면서 미들즈브러의 후방 빌드업을 괴롭히며 미들즈브러를 불안하게 만든 면들이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 기록을 보면 첼시가 6대1 대승을 거뒀는데요. 미들즈브러 입장에서는 2006년 1월에 프리미어리그에 아직 남아있던 당시 아스널과의 경기 0대7로 패배한 이후 정말 20여 년 만에 18년이라고 정확히 볼 수 있겠는데요. 최대 패배를 당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첼시는 카라바오컵 결승전에 역사상 10번째 진출하게 됐는데 13번 결승에 진출한 리버풀 다음으로 많은 횟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리버풀이 결승에 오르게 된다면 14번째가 되고 역대 카라바오컵 풋볼 리그컵에 가장 많이 결승에 오른 팀 간의 결승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 기대 득점에 있어서도 첼시가 2.97골로 최소한 3골을 넣을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만들었고, 미들즈브로의 기대 득점은 0.15골로 사실은 득점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기에서 한 골을 뽑아낸 것입니다. 볼 점유율에서도 첼시가 62%로 크게 앞섰고 슈팅 숫자 13대4, 유효 슈팅 6대2였는데 그러니까 첼시가 6개의 유효 슈팅을 모두 득점으로 연결하는 대단한 골 결정력을 보인 것이죠. 하지만 이번 경기 첼시가 효과적이었다, 효율적이었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세부 기록인데요. 경기를 확실하게 압도했고 수많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경기 초반 전반 15분에 상대의 자책골로 앞서가긴 했지만 그 자책골도 확실한 빌드업 플레이를 통해 끌어냈고, 그 골이 나온 이후 안주하지 않고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 네 번째 골을 전반전에 터뜨리는 과정 속에 기대 득점값을 경기 막판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끌어올리면서 86분에 6대0이 될 때까지 기대 득점 3골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반면에 미들즈브로는 경기 내내 기대 득점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 거의 없다가 6대0이 된 이후 이제야 첼시가 긴장을 풀었을 때 겨우 한 골이 나왔던 것입니다. 기대 득점뿐 아니라 기대 위협을 보더라도 첼시가 1.3의 기대 위협을 보여줬고 경기 내내 매우 높은 수치를 유지했고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경기장 기울기, 어느 지역에서 경기가 많이 열렸느냐를 보면은 필드 틸트, 첼시가 62.3%로 상대 지역에서 60% 가까운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수비 높이를 보시면 첼시가 무려 49.5m로 아주 높은 위치부터 경기를 했다. 즉 포체티노 감독의 트레이드마크인 강한 전방 압박과 포지션 플레이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고, 미들즈브로는 39m니까 10m가량 첼시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결국에는 상대의 전방 압박에 밀려 내려오면서 경기를 풀어가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대의 후방 빌드업, 수비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공을 따냈냐를 볼 수 있는 하이 턴오버 기록을 통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첼시가 하이 턴오버를 10개 기록했고 미들즈브로도 7개 정도 기록하긴 했지만 하이 턴오버, 상대 지역에서 공을 따낸 이후 슈팅까지 가져간 기록은 첼시가 3개인데 미들즈브로는 하나도 없었던 것, 즉 첼시가 조금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전방 압박에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PPDA 수치도 첼시는 미들즈브로가 8.6회 패스를 하는, 그러니까 10번 이상 패스를 연결하지 못하게 하면서 공을 끊어냈고, 빌드업 완료율, 전방 수비뿐만 아니라 전방 수비에 성공한 이후 공을 풀어가고 연결해서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슈팅까지 가져간 기회를 보면은 첼시가 무려 91.8%로 아주 완벽에 가까운 경기를 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첼시가 기록한 13개의 슈팅 중에 무려 10개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나온 슈팅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첼시가 정말로 이번 경기는 완벽한 포체티노의 축구를 구현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존 포티라는 페널티 에어리어 앞쪽에 슈팅하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패스를 집어넣는 것이고, 또 하프 스페이스에서 많은 패스를 뿌려주면서 대각으로 상대의 골문을 노릴 수 있는 패스를 하는 것인데, 첼시가 무려 존 포티에서만 14개의 패스를 성공했고 하프 스페이스에서도 24개나 패스를 했거든요. 미들즈브로
미들즈브로도 하프 스페이스에서 18개의 패스가 있긴 했지만 존 포티 쪽으로는 단 하나의 패스도 보내지 못하면서 첼시가 수비적으로도 상대의 패스의 예봉을 잘 끊어냈다가도 볼 수 있겠습니다. 득점 찬스 리시버, 그러니까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패스를 누가 더 잘 받아내고 연계해줬냐를 보면은 첼시의 이제 빌더 미드필드인 엔소 페르난데스가 전체 1위를 차지했고요. 왼쪽 윙백인 벤 칠웰, 오른쪽 풀백인 디사시까지도 높은 기록을 보여주면서 좌우 풀백이 공격적으로 잘해준 것, 그리고 2선의 플레이메이커 콜 파머 역시 굉장히 높은 기록을 보여줬고 스털링 브로야까지 첼시 선수들이 모두 상위권을 점령했던 것이 이번 경기 지배를 첼시가 했다는 걸 볼 수 있고, 미들즈브로에서는 공격수 로저스와 미드필더 해크니가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트피스의 비중이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경기에 대한 관여율 자체는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베테랑 수비수 치아고 시우바의 기점 패스, 플레이메이킹으로서의 후방 역할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패스 시도와 완료와 기대 위협에 있어서도 팀 전체, 경기 전체 최고를 차지할 정도로 안전한 패스뿐 아니라 공격의 시발점이 되는 날카로운 방향 설정까지 잘했다는 걸 볼 수 있고, 경기 전체 득점 찬스 패스에 있어서도 치아고 시우바가 1위, 스털링 디사시가 오른쪽 라인에서 2, 3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시우바, 디사시, 스털링으로 이어졌던 패스 코스가 경기 내내 날카롭고 위협적으로 시발점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전반 15분 첼시의 선제골 과정이 오른쪽에서 나왔는데요. 벤 칠웰이 왼쪽 풀백이지만 가운데로 꺾어 들어오고 중앙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수비를 흔들어 놨고, 그 다음에 뿌려준 스루 패스를 스털링이 특유의 속도를 통해서 배우로 빠져들면서 컷백을 브로야에게 줬는데, 브로야가 슈팅을 하려고 이제 발을 이제 휘두르는 순간 하우슨 선수가 차단하려고 본인이 다리를 뻗다가 본인이 자책골로 이제 골을 먹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이걸 막지 않았다면 브로야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장면이기 때문에 첼시가 직접 만들어낸 자책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역시 첼시가 계속해서 스털링 선수의 속도감과 측면 플레이를 통해서 좋은 장면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다만 골이 안 터졌던 게 아쉬웠던 부분이잖아요. 전반 29분에도 스털링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돌파에 들어간 이후에 상대 수비 2명이 자신을 가로막자 절묘한 창의적인 백힐 패스를 오른쪽에서 오버래핑에 들어온 디사시에게 내줬습니다. 디사시가 이 공을 받아서 컷백을 중앙으로 내줬고, 브로야가 또 니어포스트로 쇄도하면서 이 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수비가 따라붙으니까 함께 경합하다가 공이 뒤로 흘렀거든요. 흐른 공을 반대편에서 달려들어온 엔소 페르난데스가 프리한 상태에서 밀어 넣으면서 2대0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골문 안으로 달려드는 3자, 4자의 움직임을 가져갔고, 특히 디사시와 칠웰, 엔소 같은 배후에 있는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박스 안으로 들어와주면서 공격 숫자를 늘리는 과감하고 용감한 플레이를 통해서 첼시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디사시 역시 입단 후 최고의 경기를 펼쳐 보였는데요. 디사시가 36분에는 하프라인 지역까지 빠르게 달려 올라오면서 미들즈브로의 패스 전개를 본인이 끊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수비 지역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그대로 속도를 살려서 공격 지역까지, 페널티 에리어 안까지 달려 들어갔거든요. 디사시가 공을 끊어내면서 파머에게 패스했고, 파머는 뛰어들어가는 디사시가 아니라 오른쪽 바깥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스털링에게 패스를 줬고, 스털링의 컷백을 디사시가 문전에서 받아서 마무리했는데, 아마도 이러한 플레이는 디사시가 이제 전방 압박에 성공한 이후 패턴 플레이에 있어서 포체티노 감독이 훈련장에서 만들어낸 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찰떡같이 맞아들어갔던 계획된 플레이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전반 42분에는 미들즈브로가 수비 라인에서 골키퍼, 센터백, 수비형 미드필드로 패스 연결을 하는 과정 속에 다시 센터백으로 패스를 줄 때 뒤에 도사리고 있던 파머 선수가 슬금슬금 달려들어와서 공을 빼앗아내고 그대로 골키퍼와 마주한 상태에서 편안한 왼발 슈팅으로 성공을 하는 4대0을 만든 장면을 통해서 굉장히 영리하고 또 과감한 전방 압박이 통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4대0으로 후반전이 시작된 가운데 조금은 경기가 느슨했지만 77분 교체로 들어왔던 갤러거 선수가 왼쪽 측면을 무너뜨리고 내준 컷백을 파머 선수가 논스톱 오른발 슈팅으로 구석으로 밀어넣으면서 5대0을 만들었고, 81분에도 갤러거가 공격 지역에서 미들즈브로의 패스 연결을 차단하자마자 또 다른 교체 투입 공격수인 마두에케에게 스루 패스를 줬고, 마두에케가 수비수 2명을 제쳐내고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밀어넣으면서 6대0을 만들었습니다. 6대0인 상황에서 88분 미들즈브로가 역습 상황에서 해크니의 스루 패스를 받은 로저스가 오른발 가마차기 중거리 슈팅으로 한 골을 만회하긴 했지만, 이것은 첼시가 이미 긴장감을 잃은 상태에 나왔던 골이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었는데요. 마이클 캐릭 미들즈브로 감독은 경기를 마친 이후 너무나 힘들다고 했어요. 이 자리까지 4강까지 오기 위해, 그리고 1차전에서 승리하고 이 경기까지 결승 진출의 희망을 갖고 있던 선수들이 결국엔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졌던 것에 대해서 실망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경기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는 6개의 유효 슈팅을 모두 실점했기 때문에 첼시가 너무나 무자비했다, 조금은 이게 잔인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운도 안 따랐다, 상대가 기회를 너무나 잘 살렸다고 얘기했는데요. 선수들이 그래도 끈질긴 정신력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한 골을 만회했고 노력했기 때문에 선수들을 탓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했는데요. 이 결과가 올 시즌에 우리를 망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선수들을 독려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오랜만에 활짝 웃으면서 경기를 마쳤는데요. 우리는 오늘 골문 앞에서 매우 클리니컬했다는 것이 차이라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도 첼시가 기대 득점에 비해, 경기를 잘한 것에 비해 결정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포체티노
포체티노 감독의 문제라기보다는 선수들 개개인적인 퀄리티라든지 부상 이탈 선수들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번 경기의 결정력이 살아나니까 어떤 플레이,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포체티노 감독이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이런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실망스러웠다. 특히 1차전에도 우리가 잘하고도 골을 못 넣어서 졌는데 오늘은 골을 잘 넣었고 그게 차이라고 하면서, 특히 콜 파머 선수가 경기를 읽을 수 있는 퀄리티와 재능, 경기를 이해하는 능력,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다. 오른쪽이나 또 공격수 최전방으로나 최전방 2선이나 모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머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경기를 풀어갈 수 있겠다. 어리지만 직관력이 있다라고 칭찬하면서 파머에 대해 높이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이날 경기 공식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 경기 최우수 선수는 2골을 넣은 경기 최다 득점 선수, 그리고 2개의 유효 슈팅과 2개의 기회 창출, 6번이나 드리블 돌파를 시도한 파머에게 돌아갔습니다. 통계 기록 기반 평점에서도 소파스코어에서 8.9점을 주면서 파머를 최고로 꼽았는데요. 첼시는 카라바오컵 결승 진출에 이어서 FA컵 우승도 연달아서 노립니다. 1월 27일 토요일 새벽 4시 45분에 에스턴 빌라와 FA컵 4라운드 32강전 경기를 치르고요. 아마도 리버풀이 카라바오컵 결승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미리 보는 카라바오컵 결승이 될 수 있겠죠. 2월 1일 목요일 새벽 5시 15분에는 리버풀과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 경기까지 승리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포체티노 감독의 반등이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월 4일 밤 11시에는 울버햄튼과 홈 경기, 그리고 2월 13일에는 강등 위기에 몰려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원정 경기, 2월 18일에 맨시티와 원정 경기에 이어 2월 23일 어떤 날에 열릴지 정확하게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토트넘과 런던 더비까지 펼쳐지게 되는데요. 과연 포체티노의 첼시 부임 첫 시즌 최대 위기를 넘어서고 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프리미어리그 주요 소식들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